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진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어선사고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 뒤 가용 장비는 일단 모두 동원했습니다. 투입된 선박은 인천 평택 해경의 경비정과 구조정, 그 외 관공선과 해군함정, 소방정, 여기에 민간 구조선 6척도 현장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영흥도 일대가 소형 선박들이 지나는 협수로인 만큼 추가 사고가 없도록 안전 주의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링스 헬기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당초 소방 헬기 2대로 수색을 벌이다 6대를 더 투입해 광역 수색망을 갖춘 겁니다. 사고 1시간 뒤 첫 보고를 받고 세종청사로 가다 현장으로 발길을 돌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실종자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수색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색 상황과 관련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해경의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안전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평범한 날씨에 탑승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선에 탔던 22명 중 확인된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인명피해가 큰 이유로 우선 큰 충격에 이어진 낚싯배의 전복이 꼽힙니다. 숨진 13명 중 11명이 배 안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직후 배를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충돌 당시 의식을 잃고 뒤집힌 배에서 에어포켓이 없어지기 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도 정도로 찬 현지 바다의 수온도 문제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채 찬 물속에서 1시간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병원 측 판단입니다. 코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장 흔한 것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또는 익수 가능성, 그게 제일 높다. 하지만 뒤집힌 어선 속에도 생명의 공간은 있었습니다. 어선 맨 아래 선실, 뒤집혔을 때는 맨 위에 있는 기관실 아래 선실은 마지막까지 에어포켓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실종자가 이 틈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의식이 있는 실종자 3명을 구조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구조된 3명은 크게 다친 곳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자정을 3시간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1,500명을 줄여 1,500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에서 9,000명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인 만큼 1만 명 선만은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도 1,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야당과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야당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예산안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단판을 이어갑니다. 양측 모두 여론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공무원 증원 규모 등에서 먼저 양보할 뜻은 없어 보여서 예산 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요. 며칠 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2.12 사건이 있는 바로 12월 12일 날 있어요. 역사적인 날 하네요. 네.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게 이제서야 정우택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몸에 너무 익어 있어. 새누리당이 좀 만만했었나봐. 난 자유한국당 그 한국이란 말 자체를 불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예.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는 날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요.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김성태, 이주영, 나경원, 조경태, 홍문종, 한성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는 12일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신상진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3선 김성태, 친박계인 4선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고 중립지대에선 범친박 4선 한선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5선 이주영, 4선 조경태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복당파와 홍준표 대표 측의 연합군과 친박계, 여기에 중립 성향이 맞붙은 3파전 구도 인세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이 싸움이 디테일한 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선거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냐, 친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야기예요. 예. 그 프레임 첫 번째 하나가 더 있고, 반대쪽 친박 쪽에서는 친홍과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박과 친홍의 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고 그 기득권을 이겨내느냐 하는 싸움인데, 이게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으로서는 참 재밌는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다수 공동체인 실질적인 실세들인 그 친박을 놓고 홍준표가 그걸 이겨내는 싸움이냐, 친박 청산이 키워드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지금 친홍 대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는 그 논리에서 보면 홍준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뭉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막말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역대급 볼 수 없는 그 뭐랄까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프레임보다는요, 제 신비 프레임은 MB계와 비MB계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MB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일단 대다수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 외에서는 야 3당 통합을 추진하면서 MB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묘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대한 야당을, 과반이 넘는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흔들림이 아닌 거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MB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 그러면서 어쨌든 말 맞춰 가면서 침몰하지 않는 선에서 마치 이것이 개파 싸움처럼, 예를 들면 친이계 친홍계냐, 뭐 친박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이계와 비친이계의 계열이고 결국은 친이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기존의 프레임에서 보면 제3지대,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유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자유당이 새누리당 이후로 7번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7번 다 친박이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8번째인데 여기에서 친박이 이번에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친박이 놓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친이계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게 그 프레임 중에 하나인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 싸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친박 대 친홍으로 싸움을 붙인다면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겠죠.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느냐예요. 기존에 있던 친박을 기득권으로 보느냐, 홍준표를 보느냐인데, 홍준표가 워낙에 좀 말이 세잖아요. 거의 뭐 바퀴벌레 취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지금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말이 이렇게 해요. 말씀은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을 막 거론하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예요. 자기랑 콩짝 잘 맞는 사람 같고 당 운영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김성태 자체는 밖에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김무성계인데, 이거를 알려면
지난 총선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총선 때 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친박이 대거 투입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한참 잘 나갈 때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이 그 당시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무성계나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잘려나갔고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이계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학살되다시피 했어요.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천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갔죠. 이 상황에서 원래 친이였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색깔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잘려나가기 핵심들도 잘려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김무성계로 갈아탄 사람들의 다수도 친이계인 거고 그래도 친박대 친이의 변형된 색깔이 지금 뭐 친 김무성계네 친 홍준표계네 있다고 치지만 사실상은 30대 70 또는 20대 80 정도로 학살당했다. 그럼. 친박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친박들이라는 게 뭐 박근혜의 의리로 뭉친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 그러니까 대세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친박 그러면 뭐 그 홍문종이나 인천의 윤상현이나 뭐 그런 이정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이권 때문에 최경환이도 마찬가지고 서청원도 마찬가지고 박근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당에서 정치에 먹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친박의 그 견고함이랄까 단단함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보는 프레임은 좀 이제 넓게 보는 프레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준표 걔가 누구죠? 없어요. 이빨만 세가지고 그 내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홍준표의 입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박계 친이계가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박이나 친이계나 홍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저런 입주댕이는 땅돌을 조사버려야 된다. 이렇게 손을 치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중심에 누가 모략질을 하고 있냐면 김무성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혼과 친박이 싸우다가 적당하게 합의해서 제3지대 아까 말했던 제3지대라고 했던 지금 어떻게 장악이 되냐면 마치 친박들이 실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김무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권 이양의 중심에 섰던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던 중립적인 인물이 당을 장악하고 이 장악한 힘으로 당을 혁신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국민한테 그리고 야 3당 통합을 꾀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MB 수사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거를 약간 좀 경마식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홍준표의 친박 청산도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청원과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도 최경환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박근혜를 내보내는 걸로 친박 청산은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랑 맞물리면서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 최경환 나가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트릭일 수도 있어요. 막 격렬하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 당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최경환이나 서청원이라도 내보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현재.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현혹시키고 알고 봤더니 어떤 혁신도 안 된 상태로 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자유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1차 투표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선 투표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의 후보자가 표 결집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선거운동하고 뭐 토론하고 하겠죠. 비전 제시하고 정책 제안하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편을 얼마만큼 단돌이 해서 표 결집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뭉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인들이 살려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투항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입지는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친박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 친박의 구심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득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간다니까요. 홍준표 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홍준표에 빌어붙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게 친홍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홍들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들 아니겠지. 언젠가는 변하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한 일종의 제왕적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러붙을 텐데 친박의 어떤 파괴력은 지금 사실상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도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니까 보세요. 70대 30이라고만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중간 지대쯤에 있는 친박들은 많이 좀 소멸돼 가는 거예요. 홍준표에 들러붙거나 심정적으로 난 오히려 친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친박이 적폐 세력의 대표적 주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진다.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지는데 홍준표가 막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리스크는 홍준표다라는 그 흐름과 적폐의 대상이라는 친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비토당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비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색깔이 옅어진 이주영 같은 사람들이 급부상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당선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흐름상 홍준표가 장악한 그 흐름에서 홍준표의 의도대로 김성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비홍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 사람의 단일화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는 봐요. 두 쪽 다 청산의 대상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응원할 수는 없는데 어느 것이 그들을 빨리 무너뜨리는 동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최고의 궁합이죠. 애들이 머리가 없잖아. 홍준표하고 정우택이. 그냥 화만 내고 한 놈은 입만 벌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전략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김무성이 저는 실세로 등극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어차피 친박과 비박으로만 남고 친이계를 빼고.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이 어쨌든 친박과 친이계와 이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김무성이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개파 수장들이 아마 클라이막스에서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에 논의를 있는 후에 아마 짝짓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시작됐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친박과 홍계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쪽 뭐 없어요, 세력이 사실은 홍준표계가. 그러니까 홍준표계가 어쨌든 막말에 대한 홍준표가 약간 이제 자제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당으로 면모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제3당의 야 3당의 통합으로 나갈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적폐 청산을 못하게 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려한 것은 김무성계가 잡는 게 전 더 무섭다. 애들은 머리가 있어요. 돈과 머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MB가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MB계 몇 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떡밥 던지고 있죠. 바른정당에 떡밥 보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 반 데려가고, 뭐 이 정도로 만들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친박계와 친이계가 쇼를 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이미 그러니까 짜고 쇼를 하고 있다. 신비님은 좀 뭐랄까 너무 이제 상대방을 이제 거대 공포 대상으로 보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도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심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건 뭐냐, 국민들의 정당의 지지율이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공천도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지지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런 것들, 현재 그나마 TK나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그렇지, 수도권에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 전면에 가까워요. 만약에 소선거구제라 그러면 한 명도 당선 못 시킬 정도의 분위기야. 물론 투표율이 좌우지하겠지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당을 정상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가 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맞물려 있는 건데,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세력과 살아야겠다는 세력들이 궁여지책으로 막 이러고 지치고 벗고 있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명박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무슨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빅피처를 그려가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생각하지 못한다고 봐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시간. 그런데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넓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도 광역 선거 말고, 시도 광역 도지사 선거 말고, 일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 가면 당의 인기라고 상관없어요. 누가 조직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 지방선은 특히.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도 광역 단위 선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멸이다. 내가 볼 때 적어도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멸일 가능성이 있고 그걸 모를 리 없다. 쟤들이. 그리고 그러면 쟤들이 구의원, 시의원 공천 주는데 돈이나 받고자 또는 그들을 키워서 내가 뭐 큰 정치적 권력을 세우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이거는 바로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를 빌어서 MB 수사를 못하게 막는 전면전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제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도 저놈들한테 당한 저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굉장히 지금 MB도 지금 반격에 나섰고요. 박근혜도 뭔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면 재판 거부도 지금 불사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력들한테 호가호위했던 적폐 세력들이 사법부 내에 숨어서 반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국정원,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국정원이 아직도 계벌을 못 주고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만 기다려봐. 정치적으로 만들 거야라는 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과정이다. 그건 동감해요. 왜 그러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잘 나가는 정당이면 이렇게 개수하면 안 나요. 만약에 김무성이 있잖아요. 애들 김성태랑 불러놓고 나경원이랑 불러놓고 야 니네 머리가 있냐? 니네 안 돼 임마 새끼야. 한마디 하면 꼬리 내리고요. 얘들 MB가 그래서 막 개고기 한 잔씩 더해지. 딱 그러면서 한 잔 먹이면 성대모사한 거야? 네. 비슷하지. 그렇게 먹다 보면 저는 평정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되려면 12 끝나고 바로 야 3당 팔아. 내가 당 바꿨으니까 들어와 이제. 네. 이게 더 무섭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12월 12일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바뀌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였던 부분이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바른정당에서 지금 11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또 대여섯 명은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는 홍준표의 세력이 훨씬 많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12일 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대단한 몇 달 동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의 어떤 체제 정비랄까 이런 거는 12월 달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당장 새해가 막 시작되면요. 정치 전문가들은 모든 게 다 지방선거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유승민한테 속아가지고 통합을 하자 하면 이제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도. 그 명분으로 우리랑 결도 안 맞는 당과 합당하느니 그 명분으로 이제서야 남아있던 정말로 자유한국당 가고 싶었던 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인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 안철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40명이면은 뭐. 그러니까 언론도 여론조사를 하고 본인들도 어떤 거 하고 있냐면 평화개혁위원회. 평화개혁연대 서명한다는 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면 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20명이 넘어가면 21명이 되면 11명밖에 안 돼. 바른정당은 또 한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다당제의 실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정당 없어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합친 겨우 20석 넘는 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의 평화개혁연대로 뭉쳐져 있는 20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오면 다불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모사를 꾸밀 때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대의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져야 합당의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하니까 안철수가 최근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전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어느 쪽도 갈 생각 없다. 그런 정치하느니 정치 그만두겠다고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정치인들의 말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명분만 만들어지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쪽이 바른정당하고는 정책연대하고 그리고서 뭐 규제 프리전 이런 거 규제 풀어라 이러고 하고 있고 광주 가서는 민주당하고
KTX 문제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심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은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권한이 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줄을 세워요. 나한테 줄 서워 내가 공천할게. 다 세워놨어 이미. 1차 때도 반항했던 거 아닙니까? 새벽까지 회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특히 광주 같은 데나 또는 지역이 워낙 센 데 있죠. 센 데는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으려면 광주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당원이 15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당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쩌겠어요. 또 지역위원장 또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다시 얘네들이 3당을 합당해서 또 기존의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또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성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10몇 명 데리고 보따리 싸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 유승민이랑 같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를 믿는다면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가서 안철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과 한 20석 정도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은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다당 체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받아봐라. 그러면 누가 잘한지 국민들이 민심을 안다. 그냥 이합집산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른정당이 클지 국민의당이 클지 자유한국당이 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는 건데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뻔해하니까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랄을 보기 위해서 계속 다락지에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가보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민심은 결판 났죠, 뭐. 아니죠. 민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 있습니다. 예. 질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그거예요. 정치는 명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스탠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70%면 적폐청산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적폐청산 같은 거 안 할래. 경제가 중요해. 대충 묻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실정이란 말이야. 그런 실정들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적폐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협치 이렇게 개념으로 가서 두리뭉실 그냥 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실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율 회반적인 구석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설 공간은 엄청나게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자기 지역군에서 조금의 미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지역색이 별로 없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요구가 그렇죠. 살아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당이 통합하고 새로운 당 정책이 바뀌고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희망을 볼 수 있거나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그다음에 내 정치적 욕구가 맞물려서 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무슨 개지랄을 해도 절대 희망을 볼 수가 없어 쟤네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는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놔야 저것들도 저렇게 얘기를 하네 하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발목 잡기를 하고 아예 국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한테 아무리 정치적 이합집산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희망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 놀아봐. 이 정도여서 저는 사실은 과거의 구태정치 이합집산 이런 거가 굉장히 있잖아요. 혐오스러워요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고 송구간이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도. 국민의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버릴 것 같아요. 안철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새 판을 짠다고 하면
뭐 정치권에서 예상하듯이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의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제3지대 제3당으로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시선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당으로는 제3당이고 만약에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고 해도 한 50석밖에 안 되는 정당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소한 수권 정당이 될 만한 정도가 되려면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등치는 돼야 된다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안철수의 눈높이는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은 이번에 그 당에 따라갈 때 홍준표가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도해서 나온 사람이 입장인 만큼 명분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다지 내가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겠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잘 봤어요. 네, 명분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두 쪽 다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제끼고 내가 들어가서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지들끼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합치겠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안철수하고 유승민의 대선 게임 이건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애꿎은 이제 국민들만 욕을 보는 거죠. 계속 속임수에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자로서 건전한 비판자로서 지방선거 때 너무 더불어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호남에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가면. 그래서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일부 그 지방 의원들 몇 석 같은 거 좀 밀어주는 관계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답답한 거죠. 네. 저는 어쨌든 아까 말을 잘했는데 유승민은 저는 자유한국당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일단 언론들은 친박계 청산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고 준표도 친박계 청산했다 내면 김무성이 가서 이제 들어와라 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슬쩍 또 한번 김무성이 유승민 한번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라 너 키워줄게 내가 이번에 그렇게 데려다 놓고 또 죽이는 거죠. 정치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계 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홀로서기를 할 거냐, 나가서 아니면 계속 호남의 득세 높은 의원들 밑에서 계속 발목 잡히면서 살 거냐의 고뇌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도 정치 계략에 말려서 한 15명에서 19명 사이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프레임이 약간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한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뭔가 이 정부를 흔들지 않으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는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안 된다는 위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큰 세력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면서 자기 입지를 높여야 된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나가던 걔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안철수 얘기를. 형 하고 가요. 걔도. 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지도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일부 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12월 12일 날 끝나고 새해 맞기 전에 임시국회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예측이 돼요. 안철수가 하고 있는 그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얼마나 대단한 계략가길래 대단한 플랜을 세우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안철수의 기본 일단 문재인 싫어를 기본으로 하고 베이스로 깔고 대통령 병 어떤 방법이 난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를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베이스고 세 번째는 안철수 성향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내 성향상 내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가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새정치를 외쳤던 사람인데 라고 나중에 조금만 뒤집으면 돼요. 그게 김영삼의 논리예요. 저 당을 내가 개혁해서라도 대통령 할 거야 생각이 들면 의석수가 많은 곳에 애초에 2012년도에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가지고 최대의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당 자체에 박근혜 후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구성원들도요. 정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뒤집어서 문재인 후보가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고 자유한국당 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정치야. 엄밀히 따지면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정치인은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측면 같아요. 맞아요.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대선 후보가 있어. 근데 지금 안철수 상품성이 떨어진 게 지금은 현재는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같은 건 안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그냥 3, 4%짜리 군소 대선 후보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매력은 없는 건데 자기들은 레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요 느낌들은 뭐냐면 대선 후보에 나왔던 후보들 느낌이잖아요. 지들끼리 약간 그 신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 안 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를 보나 유승민은 보나 내가 그중에 홀라. 왜냐? 홍준표는 그냥 그 당의 고정표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은 자기보다 훨씬 적게 얻었잖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스트 문재인은 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철수의 몽리잖아요. 그게 몽리 플러스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혁신.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면 일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폭등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적폐를 안철수의 조금 남아있는 몽리 정치에 숨을 수가 있어. 뒤에. 숨어서 적폐 세력들과 적당하게 기득권 세력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제1회의 대항마로 누군가는 키우려고 하는 배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돌출구가 보이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러면 자유한국당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계속 자기들끼리 말려 있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줘야 되는데 그건 유승민 원래 나갔던 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갱신이 없는 거죠. 거봐. 네가 나간 게 잘못됐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안철수는 이게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대. 대표성을 갖는 안철수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면 정말 맞짱 한번 떠볼 만한 이런 힘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몽리와 합쳐서 안철수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가장 유력한 신문이라는 광주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예. 호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중에 20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새놈은 누구야? 전격적으로 아니 안철수 개이겠죠. 그러니까 안철수에서 꽂혀 있거나 지금 최고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반해가지고 뭔가를 막 모략질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거라고 봐요. 안철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안철수가 저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면서 온갖 명분 들이대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대선 조작 사건 같은 거 사실상 책임 안 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동네 사투리로 뻔내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깎아먹는 거예요. 대선 때 20% 정도를 얻었던 후보가 나중에 보면 자기 갖고 있던 재질을 다 깎아먹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쪽에 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상품성 떨어진 안철수에게 누가 줄을 섭니까? 결국은 안철수 망해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즈음에서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다시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몇 석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과연 바른정당하고 합당까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안철수 성향을 봐야 돼. 거기서 꺾일 스타일이 아니잖아.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철수가 한 말 나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기는 고독한 승부사 같은 거로 평가를 하고 있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건 다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간에 앞으로 더 이상의 통합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막 정책 연대하면서 지금 깨봉 냄새 나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멈추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25번째 시간에는요, 윤솔지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혹들이 풀리기를 바래요. 뭔가 미심쩍고 불안하고 뭔가 의혹투성이인데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간다는 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던 공순주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쉬셨나요? 아,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자, 오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들 중에 두 가지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는데 하나는 세월호 선미 램프에 균열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복원된 조타실 다이어리에서 선미 램프에 균열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수리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가 세월호가 왜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느냐, 물이 많이 유입된 게 램프가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냐 이런 거 있었고요. 더
중요했던 거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그 램프를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증거인멸이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일단 그 선미 램프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술서가 안 그래도 그 신문 기사를 보내주셨길래 제가 그 진술서를 좀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그 전종호 그 한국성급 직원이 이제 직접 세월호 정기 검사를 했던 직원의 그 진술서인데 일단은 요 직원이 지금 무죄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기소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배에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빨리 침몰을 한 그런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 한국 성급에 대한 뭐 업무상에 뭐 그런 손해를 끼쳤다 해서 한국 선급이 이제 피해자가 된 걸로 해서 그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성급하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좀 구원을 해달라 해서 탄원서도 내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죄가 됐는데, 이제 그 진술서 이제 요 램프 관련돼서 이제 검사 관련돼서 진술서를 좀 보면 그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자연으로 경사된 세월호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전복이 된 이유가 침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이 전종호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기운 선박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좀 더 버텨줘야 되는데 빨리 기울었다고. 그래서 그 검사가 세월호의 경우에 침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정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선미 램프와 도선사 출입문 2곳밖에 없다고 전종호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별도 건조 검사 과정에서 도선사 출입문이나 선미 램프 그 풍우 밀성 및 수밀성을 확인했냐고 물어봤어요. 검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선미 램프와 도선사 출입문 모두 풍우 밀성이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을 모두 그냥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풍우 밀성 같은 경우에는 배가 이제 그 운항을 하면서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지 유입되는지 유무를 이제 보는 거를 이제 풍우밀성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이제 뭐 빠킹 같은 게 들어와 있어서 해수가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만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가 물어봐요. 그 풍우밀성 검사 다른 방법이 혹시 없냐고. 그러니까 얘가 램프가 풍우밀성을 유지하는 원리가 뭐 램프와 선체가 닿는 부분 고무패킹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램프와 고무패킹이 강하게 밀착이 되게 함으로써 그 압력으로 물이 새지 않는지 뭐 그런 거를 우선 그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실제 뿌려서 안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초크 테스트라고 해서 분필 같은 걸로 해서 뭐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뭐 램프를 열었다 닫았을 때 안쪽에 뭐 지워지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보지를 않고 그냥 육안으로만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뭐 호수 테스트나 이런 초크 테스트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보는 게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냐고. 그러니까 이 전종호 씨가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그 검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검사를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미 램프가 뭐 이렇게 균열이 있었는지 깨져서 해수가 유입되는지조차도 제대로 이제 일단 검사가 정기 검사에서 안 됐고요. 요거 말고 왜 뭐 읽어주시겠지만 조타기 결함이 또 있었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13일 전에 예.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 무전압 현상이요? 조타기 전원이 자주 꺼져가지고 경고가 울려서 예. 이것도 세월호 지금 침몰과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일단 요거는 이제 검사가 돼서 수리를 받은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청해진 해운의 안기현 그 해무 그 이사의 그 진술 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 2014년도 4월 21일에 세월호 조타기를 수리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언제 수리가 어디에서 됐냐고. 그러니까 4월 초에요. 그러니까 16일날 침몰을 했으니까 4월 초에 그 타기실에 전동 모터를 구동하여 주는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었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체를 했대요. 교체를 했는데 이제 수리업체가 뭐 이테크 전기라는 곳에서 이제 교체를 했고 간단한 수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타기실에 있는 요 이제 그 센서를 그 수리를 하면서 전기 시설의 전반적인 다 점검을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를 해요. 진술인이 세월호가 항해할 경우에는 뭐 타기 고장으로 오작동이 되었다고 혹시 하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기영이 얘기를 합니다. 센서 고장 나는 부분 다 수리했고 점검했기 때문에 타가 고장 났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예,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전기 부분에 대한 수리가 이미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프 말고도 그 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가 이제 어떤 거냐면 타도대라고 해서 그 본체랑 타를 연결을 해주는 이제 뭐 3m 정도의 엄청나게 큰 타도대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그 검사를 하려면 배를 이제 들어서 그걸 이제 발출을 해가지고 뭐 혹시 깨진 데가 있는지 아니면 크랙이 있는지 부식이 된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했어요. 전종호 요 검사원이 이것도 제대로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19년 된 정도 이제 그 오래된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도대라는 게 이거예요. 본체랑 타랑 이제 연결해주는 요 중심부 이제 그 큰 기둥 같은 거거든요. 타도대가 그런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그 뭐 손상이 된 게 있는지 그런 게 이제 확인하려면 실제 발출을 해서 완전히 빼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이것도 역시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손상이 되거나 사근 부분이나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육안으로만 훑고 지나갔다는 거죠. 예. 근데도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네.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과적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과적해서 더군다나 구조 변경해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막 수사 발표하면서 세월호 최대 적재량이 987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272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당시 세월호가 2215톤의 화물을 실어서 적재량보다 검찰의 발표는 그래요. 1228톤의 화물을 더 실은 것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청해진 해운과 유병훈 회장의 문제로 몰아갔는데 사실은 배에 만재 홀수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상을 실으면 이렇게 안 되는 그어진 선 같은 건데 실제로는 987톤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1067톤도 아니고 2272톤인데 실제로는 2215톤이잖아요. 검찰이 발표한 것만 봐도 과적을 한 게 아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것도 다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적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뭐 조작 미숙했다. 그리고 뭐 과적이었다. 뭐 그런 보건성이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가 워낙 이제 오래됐으니까 보건성이 좋지 않았던 건 있었지만 전에 이제 고쌤이 나와주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4월 16일은 세월호가 운행하는 중에 그닥 그렇게 과적을 했던 날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 재화 중량이 3,800톤이에요. 요 재화 중량이 어떤 거냐면 연료나 식량, 용수, 음료, 뭐 창고품, 승객, 뭐 선원 요런 수제품 모든 포함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재화 중량이라고 하는데 요 재화 중량을 뺀 무게가 이제 수송할 수 있는 화물 톤수거든요. 보통 이제 강원식의 그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이제 받은 걸 보면 보통 한 2,500톤 정도 싣고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요렇게 보면 저희도 뭐 그전에 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과적 때문에 얘가 침몰이 된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탈을 왜 돌렸는지가 문제죠. 과적은 탈을 돌려서 배가 기울어지는데 무게가 좀 실릴 수는 있어요. 화물들이 옆으로 쏠리면서 무게를 더 줄 수는 있겠죠. 침몰을 하는데. 근데 얘가 침몰 원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신문 기사를 이제 그 푸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쭉 읽어보는데 여기도 이제 써 있어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1067톤이 아니고 2272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이 신문 기사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272톤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 설명이 없고 과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CCTV를 유심히 봤는데 세월호 홀수가 잠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월호 홀수는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적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숨기기 위해서 평형수를 조절을 해서 뭐 더 실어야 되는데 평형수를 빼거나 그것 때문에 많이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누차 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에 얘는 당일날 과적을 하지 않았다? 이거 신문기사 좀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CCTV 봤는데 홀수가 잠기지 않았다는데 이걸로는 이 기사를 쓰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근거를 좀 뭐 별도로 신문 기사를 또 다시 한번 내셔야겠지만 여기 신문 기사 초반에 무슨 조사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이 보도는 어떤 거냐면 대선박 설계라고 네네. 그 선박의 구조 크기 등의 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조건들을 계산하는 전문업체예요. 네. 여기가 세월호 트림 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자료가 12월 25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서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기존에 알려진 987톤이나 1067톤이 아니라 그렇죠. 2272톤이다. 이렇게 네. 내놨다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을 검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냥 CCTV를 봤는데 혈수선이 잠기지 않았다가 이제 이유를 그 적어 놓으셨길래 이거는 그동안 뭐 열심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충분히 평형수로 속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CTV 이야기는 그냥 이제 참고사항인 거고요. 네.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안 왔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네. 그 보고서를. 보여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네. 오겠습니다. 6월 은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사회적 참사법, 그러니까 세월호 제2기 특조위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참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이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세월호 제2기 특조위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번에 제정된 법은 일단 그 사법경찰 관리는 삭제가 됐어요. 사법경찰 관리는 삭제가 됐고, 그 뭐 위원회 업무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위원회 업무 중에서 뭐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맨 끝에 조항 중에서 10번째가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조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조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은 없지만 꼭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사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2기 특조위 위원분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수동적으로 조사 신청서가 들어오는 한에서 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이 좀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뭐 위원회 활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첫 신청 조사 개시가 된 날부터 이제 2년으로 계산이 된 걸로 이제 되어 있고 3년에서 이제 2년으로 줄었죠. 예, 줄었고, 위원회 활동 개시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가 이제 9명인데, 이 중에서 6명만 있어도, 예, 위원회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 시작 시간을 좀 불필요하게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구성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이 몇 명이 우리 쪽 사람이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거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이 9명 중에서 6명은 뭐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추천 그리고 이제 여당 추천으로 해서 6명이 지금 뭐 우리 쪽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 직무상 독립성 신분 보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게 빠졌냐면 저희가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1기 특조위 때도 충분히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 방해를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원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됐을 때는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퇴직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요번에 빠졌어요. 삭제. 그럼 또 이제 고의로 충분히 방해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지금 해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원회 정원 결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20명 이내로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 말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나 업무에서 이런 필요사항을 전체적으로 원래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생뚱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위원회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뭐가 달라지겠냐 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들 9명 말고는 그 외 모든 위원회의 뼈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최대 그 대통령이 또 입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포를 제외한 제일 빠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일에서 60일이 걸리고 15일에서 20일이 걸리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대통령령이 지정이 되려면 소요기간이 최소가 169일이 필요하고요. 공포 3일 제외하고 그리고 최장으로 하면 285일이 필요해요. 공포 4일 빼고.
그래서 2년으로 줄여놨는데 요거를 좀 이 법을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하면 좀 불필요하게 소모를 할까를 많이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일단 이렇게 해서 굳이 위원회 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서 이만큼의 이제 위원회의 틀을 잡는 데 기간이 소요되게 만들어 놨어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최소가 169일이 있어야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그 영에 따라서 그 위원회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장은 285일. 그래서 이게 어이없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불필요하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셔서. 이 차의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원 임명을 마치고 그 위원 임명. 네.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시했다. 네. 그러니까 네. 서둘러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서둘러.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최소한 그게 막 차일필 미루고 어그로 끌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법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그로 끄는 게 그냥 단순히 위원에 대해서만 9명에 대해서만이에요. 그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건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규칙으로 그냥 뚝딱딱딱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대통령령으로 변경을 해서 입법기관을 또 거쳐서 제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문제였던 게 사법경찰 관리 그리고 이제 뭐 특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조사관들이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너무 좀 이상한 거를 집어넣으셨어요. 이거를 왜 누가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26조의 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6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7조부터 이제 신기한 걸 좀 넣어 놓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6조 조사 방법 7항이 뭐냐면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조사 기록, 재판 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을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동조 1항부터 6항 그리고 제27조, 31조, 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각 항목이 이제 기구에서 완료된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된 사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이 된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구 우선 각목의 기구가 어떤 거냐면 416 1기 특조위원회 그리고 그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국정조사 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부분에서 확인된 사항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청문회 요청을 할 수 없고 그 동행명령을 할 수 없고 진술서를 받을 수 없고 단지 그냥 먼저 조사된 조사 기록, 재판 기록, 그 밖에 그 기록을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 요구 등으로 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묶어놨어요. 기존에 조사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이 보다가 이거는 추가로 조사를 해야 돼라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 2, 3정 재판 지금 받아서 2018년도 2월 달에 나오죠. 재판 지금 확정이 됐죠, 얘는. 그리고 진도 VTS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무죄가 났어요. 대법원까지. 근데 뭐 제가 설명드려서도 아시겠지만 위원들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더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불러서 조사할 수 없다고요. 아, 이미 확정 판결 나서 한 사람들은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1기 특조위에서 확인된 완료된 사건 중에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 일로 와봐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없고 기존에 그냥 있었던 서류만 볼 수 있다고요. 보완 장치가 없어요. 예를 없어요. 들어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항으로 추가적으로 8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7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새로운 단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일반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일기특조의 대부분이 다 밝혀져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이거 이상으로 새로운 단서? 그러면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지.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손에 있어야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일기특조위나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그러면 수사권이 있어야죠. 그럼 수사권이 없나요? 일기특조위에? 없죠. 아예 없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없어요. 그건 특검이죠? 네, 특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요청해서 특검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를 시켜주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기 특조위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 VTS나 해경 그리고 뭐 해운조합, 한국성급, 청해진 해운은 웬만히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미 다 재판이 끝나거나 진행 중이죠. 언딘 특혜나 이런 부분은 일단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서류만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항에 보면 그 동조에 보면 27조, 31조, 36조까지의 규정이 동행명령이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건데 이걸 다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에 대해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 이기 특조위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아주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인데 이게 세월호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는 지금 세월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죠. 근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박근혜 못 불러요. 김기춘도 못 불러요.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련된 아니에요. 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고 조항이 그냥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는 세월호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많죠. 근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재판 중이니까. 여기 2년 안에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2년 안에 끝내서 부를 수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독소 조항들이 있구나. 네, 김기춘도 역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 중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그리고 좀 있으면 우병우도 뭐 기소가 됐냐 안 됐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소가 될 확률이 많고 그것도 저희와 상관없는 형사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역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항목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완결된 부분, 그 재판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세월호하고도 못 부른다는 건 아니고 그 사실을 그러니까 부를 박근혜가 뭐 김기춘이 국정농단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추궁할 수 없는데 세월호에 관련된 거는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조항을 보셔야죠. 그거는 이제 그 조항 중에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원래 법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31조부터 36조까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36조에서 요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동행 명령이 27조고요. 청문회에 출석하는 게 31조. 그리고 이제 32조가 청문회 실시를 위해서 국가기관 등의 협조나 요런 이제 거를 받을 수 있고 33조가 증인 출석 등의 요구예요.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다고요. 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러면 이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미 일기 특조위 위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 확인 못한 게 그 부대 6회공군 작전사령부 합참 그리고 각 함대 뭐 레이더 그 저희 항적 레이더 자료 그리고 교신 일지 확인해야겠지요. 그리고 NSC 당시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진행되었던 뭐 보고서나 통화 내역, 통신 내역, 지시 내역 그리고 뭐 보고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도 물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앙대책본부 공무원들 통화, 통신 내용 작성된 보고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703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요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용수 특검 쪽에서 청와대 그 수사하러 들어갔는데 막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없는 일반 위원분들이 이제 이 군대에 합참하고 뭐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다 들어가서 레이더 자료, 교신 자료 다 가져올 수 있을까 과연?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지 안 될지 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요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청와대 국정원도 있구나. 국정원 서버도 가져오셔야 되는데 국정원 서버 그리고 뭐 통신 자료 이런 것도 다 이제 확인을 특히 국정원 자금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양호에 이제 양지회에 관련돼서 투자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정원 자금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실지는 이제 스스로 한번 판단을 방송을 듣고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에 박주민 의원이 뭐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수사권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그 방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수사권 기소권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주민 의원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강조를 했던 게 그거였어요. 검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이기특조위에서 이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5명을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5명 중에서 2명을 그 특검 그 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뭐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보낸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그럼 원안에는 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등과의 수정관이었잖아요. 그 협상에서 빠진 거예요? 네, 삭제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330일을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330일을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정을 한다고 해서 언론상에 제일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국민당하고 실랑이를 할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자유당 바른당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 의원수 구성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이제 얘기가 있었죠. 국민의당은 그냥 6대3으로 그대로 가자 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해서 요번에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참 더민주가 국민당하고도 참 소통이 안 됐구나. 이 위원수 하나 가지고 요 상정하기 앞서서 이런 자유한국당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왜 국민당하고 저렇게 투닥대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지명할 수 있는 것도 삭제가 됐어요. 예, 그것도 이제 삭제가 됐고, 사법경찰 관련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고, 특검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상임위에 한 달, 그리고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승인을 받고 바로 본회의에 이제 부의된 것으로 해서 1개월 안에 이제 상정을 하도록 해서 2개월 안에 본회의 상정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3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관 상임위에서 3개월이 있도록 되고요. 3개월이 지나서 그 위원회로 넘어가서 위원회를 넘어간 날 이제 그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그 국회법을 좀 보니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잖아요. 정기회의는 매년 9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5조 2항을 보니까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에 임시회의를 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게 3개월이니까 지금 구성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2월 달도 아니고 한 4월 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그 처음 부의된 것으로 보고 처음 개의되는 회의에 상정이 된다라고 했으니 제가 보기엔 빨라도 4월 달에 올라갈 거고요. 그럼 4월 달에 이제 그 임시회의니까 기간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5월 달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오케이를 해줘서 통과를 해주면 5월 달에는 특검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역시 또 그냥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노 해버리면은 그냥 다음 회기로 또 넘어가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당 추천이 6명, 야당 추천이 3명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위원수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9명을 다 추천하든 우리가 9명을 다 추천하든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이는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조사할 수 없도록 묶어놨고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예 못하게 묶어놨고, 그 위에 조사할 수 있는 건 뭐 국방부나 뭐 청와대 NSC 회의실 들어가서 자료 가져올 수 없거든요. 안 준다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머지 조사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가족분들하고 시민분들이 좀 아셔서 지금 이게 재정이 그냥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진상규명이 되겠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다. 그건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기 특조위 조사위원 이호중 위원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좀 그거 내용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분이 1기 특조위를 하면서 이제 문제로 본인들이 이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전에 왜 뭐 진실화해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청와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의문사나 군사정권 시절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요건 이제 대상 조사 기관이 국정원, 경찰, 검찰, 군대잖아요. 그냥 아예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만들어졌음에도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잘하겠지라는 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동행 명령장 발부도 물론 있어요. 신문 기사에는 뭐 압박 수단으로 해서 강제상 물론 아니고요. 동행 명령장 강제상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안 나오면 법원에 고발해서 벌금 얼마 이제 내면 되고 거의 대부분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벌금도 안 나오는 상태로 끝나거든요. 그 동행 명령장 발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MBC 사장 같은 경우에 1기 같은 경우 막 안 나와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죠. 근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2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안 나온 사람 가서 끌고 올 수 없어요. 요거는 요번에 제정된 법도 이제 똑같고요. 그다음에 제출 요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제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면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자료 제출 요청도 특조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줍니다. 일단 공문을 보냈잖아요. 답이 없어요. 재촉을 하면 그때서야 몇 개 주는데 정말 영향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요. 실제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수사권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사권이 근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관들이 방금 이호중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기간을 얼마든지 끌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리고 거의 뭐 끝에 가서 영향가 없는 자료 몇 개 툭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압수수색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게 실질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권한인데 실질조사가 어떤 거냐면 실질조사를 위원들이 가면 현장에 가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내줘야 되는 게 물론 사회적 참사의 요 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실질조사를 가서 그 예전에 왜 본청 해경 서버 확인하려고 위원들이 갔는데 자료 못 주겠다고 해서 대치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실질조사예요. 그 실질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해경은 문이라도 열어줬지. 이거 국방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정원은? 이거 NSC 회의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그 기관에서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예,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사항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밝혀야 되는 부분은 뭐 위호중 의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청해진 해온 선언들 이런 한국 선급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재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존의 페이퍼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 말고 저희가 지금 방금 이제 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법무부에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고 하면 태클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결과 나왔는데 이거 왜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해서 얼마든지 각하할 수 있는 해서 세월호 침몰 원인조차도 조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건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침몰 원인조차 조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예,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답답했던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어떡하지? 이때보다 더 안 좋은 법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예, 일기특조위 법보다 더 좋지 않은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냥 다 축하만 해주신다고 지금 하고 계셔서. 걱정이죠. 그때 왜 이기특조위 법에 대해서. 네. 초안? 네, 초안.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달라진 건 없다는 것 같고.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앞이 답답한데 자유당하고 그 국민당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11월 24일에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당 지도부와 사회적 참사법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다며 그 한국당 내부의 일부 반발은 저희도 예상을 했다고 강조를 했다. 그는 활동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공무원도 150에서 120명으로 후퇴를 했다. 사법경찰관 부분도 양보했다며 야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본다. 한국당이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본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한 거로군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법이 왜 만드는 거죠? 진상규명이죠. 그쵸? 예, 그쵸. 근데 이 민주당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유당과 합의를 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자유당과 당연히 피의자와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자기네들 처벌을 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 좀 많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뭐 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법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반드시 최단시간 안에 박주민 의원도 좀 모시고 해서 이야기를 좀 그쪽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어쨌든 어려운 법조항들 넣고 많은 연구를 하신 우리 공순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도. 그 명분으로 우리랑 결도 안 맞는 당과 합당하느니 그 명분으로 이제서야 남아있던 정말로 자유한국당 가고 싶었던 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인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 안철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40명이면은 뭐. 그러니까 언론도 여론조사를 하고 본인들도 어떤 거 하고 있냐면 평화개혁위원회 서명한다는 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면 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20명이 넘어가면 21명이 되면 11명밖에 안 돼. 바른정당은 또 한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다당제의 실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정당 없어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합친 겨우 20석 넘는 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의 평화개혁연대로 뭉쳐져 있는 20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오면 다불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모사를 꾸밀 때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대의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져야 합당의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하니까 안철수가 최근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전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어느 쪽도 갈 생각 없다. 그런 정치하느니 정치 그만두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정치인들의 말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명분만 만들어지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쪽이 바른정당하고는 정책연대하고 그리고서 뭐 규제 프리전 이런 거 규제 풀어라 이러고 하고 있고 광주 가서는 민주당하고 KTX 문제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심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은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권한이 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줄을 세워요. 나한테 줄 서워 내가 공천할게. 다 세워놨어 이미. 1차 때도 반항했던 거 아닙니까? 새벽까지 회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특히 광주 같은 데나 또는 지역이 워낙 센 데 있죠. 센 데는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으려면
광주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당원이 15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당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쩌겠어요. 또 지역이네 또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다시 얘네들이 3당을 합당해서 또 기존의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또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성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권 PD도 얘기했지만 10몇 명 데리고 보따리 싸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 유승민이랑 같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를 믿는다면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가서 안철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과 한 20석 정도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다당 체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받아봐라. 그러면 누가 잘한지 국민들이 민심을 안다. 그냥 이합집산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른정당이 클지 국민의당이 클지 자유한국당이 클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는 건데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뻔해하니까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랄을 보기 위해서 계속 다락지들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가보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민심은 결판 났죠, 뭐. 아니죠. 민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 있습니다. 예. 질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그거예요. 정치는 명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스탠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70%면 적폐청산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적폐청산 같은 거 안 할래. 경제가 중요해. 대충 묻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실정이란 말이야. 그런 실정들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적폐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협치 이렇게 개념으로 가서 두리뭉실 그냥 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실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율 배반적인 구석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설 공간은 엄청나게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자기 지역군에서 조금의 미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지역색이 별로 없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요구가 그렇죠. 살아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진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어선사고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 뒤 가용 장비는 일단 모두 동원했습니다. 투입된 선박은 인천 평택 해경의 경비정과 구조정, 그 외 관공선과 해군함정, 소방정, 여기에 민간 구조선 6척도 현장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영흥도 일대가 소형 선박들이 지나는 협수로인 만큼 추가 사고가 없도록 안전 주의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링스 헬기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당초 소방 헬기 2대로 수색을 벌이다 6대를 더 투입해 광역 수색망을 갖춘 겁니다. 사고 1시간 뒤 첫 보고를 받고 세종청사로 가다 현장으로 발길을 돌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실종자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수색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색 상황과 관련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해경의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안전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평범한 날씨에 탑승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선에 탔던 22명 중 확인된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인명피해가 큰 이유로 우선 큰 충격에 이어진 낚싯배의 전복이 꼽힙니다. 숨진 13명 중 11명이 배 안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직후 배를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충돌 당시 의식을 잃고 뒤집힌 배에서 에어포켓이 없어지기 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도 정도로 찬 현지 바다의 수온도 문제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채 찬 물속에서 1시간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병원 측 판단입니다. 코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장 흔한 것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또는 익수 가능성, 그게 제일 높다고. 하지만 뒤집힌 어선 속에도 생명의 공간은 있었습니다. 어선 맨 아래 선실, 뒤집혔을 때는 맨 위에 있는 기관실 아래 선실은 마지막까지 에어포켓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실종자가 이 틈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의식이 있는 실종자 3명을 구조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구조된 3명은 크게 다친 곳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자정을 3시간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1,500명을 줄여 1,500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에서 9,000명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인 만큼 1만 명 선만은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도 1,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야당과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야당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예산안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단판을 이어갑니다. 양측 모두 여론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공무원 증원 규모 등에서 먼저 양보할 뜻은 없어 보여서 예산 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요. 며칠 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2.12 사건이 있는 바로 12월 12일 날 있어요. 역사적인 날 하네요. 네.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게 이제서야 정우택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몸에 너무 익어 있어. 새누리당이 좀 만만했었나 봐. 난 자유한국당 그 한국이란 말 자체를 불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예.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는 날인데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요.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김성태, 이주영, 나경원, 조경태, 홍문종, 한성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는 12일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최대 6명이 출마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친박과 홍계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쪽 뭐 없어요 세력이 사실은 홍준표계가. 그러니까 홍준표계가 어쨌든 막말에 대한 홍준표가 약간 이제 자제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당으로 면모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제3당의 야 3당의 통합으로 나갈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적폐청산을 못하게 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려한 것은 김무성계가 잡는 게 전 더 무섭다. 애들은 머리가 있어요. 돈과 머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MB가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MB계 몇 명 데려오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떡밥 던지고 있죠. 바른정당에 떡밥 보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 반 데려가고 뭐 이 정도로 만들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친박계와
친이계가 쇼를 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이미 그러니까 짜고 쇼를 하고 있다. 신비님은 좀 뭐랄까 너무 이제 상대방을 이제 거대 공포 대상으로 보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도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심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건 뭐냐. 국민들의 정당의 지지율이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공천도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지지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런 것들 현재 그나마 TK나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그렇지 수도권에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 전면에 가까워요. 만약에 소선거구제라 그러면 한 명도 당선 못 시킬 정도의 분위기야. 물론 투표율이 좌우지하겠지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당을 정상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가 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맞물려 있는 건데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세력과 살아야겠다는 세력들이 궁여지책으로 막 이러고 지치고 벗고 있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명박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무슨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빅피처를 그려가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생각하지 못한다고 봐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시간. 그런데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넓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도 광역 선거 말고 시도 광역 도지사 선거 말고 일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 가면 당의 인기라고 상관없어요. 누가 조직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 지방선거는 특히.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도 광역 단위 선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멸이다. 내가 볼 때 적어도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멸일 가능성이 있고 그걸 모를 리 없다. 쟤들이. 그리고 그러면 쟤들이 구의원, 시의원 공천 주는데 돈이나 받고자 또는 그들을 키워서 내가 뭐 큰 정치적 권력을 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이거는 바로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를 빌어서 MB 수사를 못하게 막는 전면전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제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도 저놈들한테 당한져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굉장히 지금 MB도 지금 반격에 나섰고요. 박근혜도 뭔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면 재판 거부도 지금 불사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력들한테 호가호위했던 적폐 세력들이 사법부 내에 숨어서 반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국정원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국정원이 아직도 계보를 못 주고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만 기다려봐. 정치적으로 만들 거야라는 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과정이다. 그건 동감해요. 왜 그러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잘 나가는 정당이면 이렇게 개싸움 안 나요. 만약에 김무성이 있잖아요. 애들 김성태랑 불러놓고 나경원이랑 불러놓고 야 니네 머리가 있냐? 니네 안 돼 임마 새끼야. 한마디 하면 꼬리 내리고요. 얘들 MB가 그래서 막 개고기 한 잔씩 더해지. 딱 그러면서 한 잔 먹이면 성대모사한 거야? 네. 비슷하지. 그렇게 먹다 보면 저는 평정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되려면 12 끝나고 바로 야 3당 팔아. 내가 당 바꿨으니까 들어와 이제. 네. 이게 더 무섭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12월 12일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바뀌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였던 부분이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바른정당에서 지금 11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또 대여섯 명은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는 홍준표의 세력이 훨씬 많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12일 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대단한 몇 달 동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의 어떤 체제 정비랄까 이런 거는 12월 달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당장 새해가 막 시작되면요. 정치 전문가들은 모든 게 다 지방선거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유승민한테 속아가지고 통합을 하자 하면 이제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신상진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3선 김성태, 친박계인 4선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고 중립지대에선 범친박 4선 한선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5선 이주영, 4선 조경태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복당파와 홍준표 대표 측의 연합군과 친박계, 여기에 중립 성향이 맞붙은 3파전 구도인 셈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는가 이게. 프레임 전. 그러니까 이 싸움이 디테일한 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선거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냐, 친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야기예요. 예. 그 프레임 첫 번째 하나가 더 있고, 반대쪽 친박 쪽에서는 친홍과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박과 친홍의 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고 그 기득권을 이겨내느냐 하는 싸움인데, 이게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으로서는 참 재밌는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다수 공동체인 실질적인 실세들인 그 친박을 놓고 홍준표가 그걸 이겨내는 싸움이냐, 친박 청산이 키워드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지금 친홍 대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는 그 논리에서 보면 홍준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뭉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막말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역대급 볼 수 없는 그 뭐랄까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프레임보다는요, 제 신비 프레임은 MB계와 비MB계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MB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일단 대다수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 외에서는 야 3당 통합을 추진하면서 MB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묘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대한 야당을, 과반이 넘는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흔들림이 아닌 거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MB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 그러면서 어쨌든 말 맞춰 가면서 침몰하지 않는 선에서 마치 이것이 개파 싸움처럼, 예를 들면 친이계 친홍계냐 뭐 친박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이계와 비친이계의 계열이고 결국은 친이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기존의 프레임에서 보면 제3지대,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유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자유당이 새누리당 이후로 7번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7번 다 친박이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8번째인데 여기에서 친박이 이번에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친박이 놓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친이계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게 그 프레임 중에 하나인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 싸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친박 대 친홍으로 싸움을 붙인다면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겠죠.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느냐예요. 기존에 있던 친박을 기득권으로 보느냐, 홍준표를 보느냐인데, 홍준표가 워낙에 좀 말이 세잖아요. 거의 뭐 바퀴벌레 취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지금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말이 이렇게 해요. 말씀은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을 막 거론하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예요. 자기랑 콩짝 잘 맞는 사람 같고 당 운영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김성태 자체는 밖에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김무성계인데, 이거를 알려면 지난 총선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총선 때 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친박이 대거 투입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한참 잘 나갈 때,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이 그 당시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무성계나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잘려나갔고,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이계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학살되다시피 했어요.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천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갔죠. 이 상황에서 원래 친이였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색깔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핵심들도 잘려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김무성계로 갈아탄 사람들의 다수도 친이계인 거고, 그래도 친박 대 친이의 변형된 색깔이 지금 뭐 친 김무성계네, 친 홍준표계네 있다고 치지만, 사실상은 30대 70 또는 20대 80 정도로 학살당했다. 그럼. 친박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친박들이라는 게 뭐 박근혜의 의리로 뭉친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 그러니까 대세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친박 그러면 뭐 그 홍문종이나 인천의 윤상현이나 뭐 그런 이정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이권 때문에 최경환이도 마찬가지고 서청원도 마찬가지고 박근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당에서 정치에 먹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친박의 그 견고함이랄까 단단함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보는 프레임은 좀 이제 넓게 보는 프레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준표 걔가 누구죠? 없어요. 이빨만 세가지고 그 내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홍준표의 입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박계 친이계가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박이나 친이계나 홍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저런 입주댕이는 땅돌을 조사버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중심에 누가 모략질을 하고 있냐면 김무성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혼과 친박이 싸우다가 적당하게 합의해서 제3지대 아까 말했던 제3지대라고 했던 지금 어떻게 장악이 되냐면 마치 친박들이 실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김무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권 이양의 중심에 섰던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던 중립적인 인물이 당을 장악하고 이 장악한 힘으로 당을 혁신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국민한테 그리고 3당 통합을 꾀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MB 수사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거를 약간 좀 경마식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홍준표의 친박 청산도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청원과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도 최경환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박근혜를 내보내는 걸로 친박 청산은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랑 맞물리면서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 최경환 나가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트릭일 수도 있어요. 막 격렬하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 당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최경환이나 서청원이라도 내보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현재.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현혹시키고 알고 봤더니 어떤 혁신도 안 된 상태로 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자유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1차 투표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선 투표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의 후보자가 표 결집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선거운동하고 뭐 토론하고 하겠죠. 비전 제시하고 정책 제안하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편을 얼마만큼 단돌이 해서 표 결집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뭉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인들이 살려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투항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입지는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친박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 친박의 구심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득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간다니까요. 홍준표 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홍준표에 빌어붙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게 친홍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홍들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들 아니겠지. 언젠가는 변하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한 일종의 제왕적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러붙을 텐데 친박의 어떤 파괴력은 지금 사실상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도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니까 보세요. 70대 30이라고만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중간 지대쯤에 있는 친박들은 많이 좀 소멸돼 가는 거예요. 홍준표에 들러붙거나 심정적으로 난 오히려 친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친박이 적폐 세력의 대표적 주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진다.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지는데 홍준표가 막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리스크는 홍준표다라는 그 흐름과 적폐의 대상이라는 친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비토당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비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색깔이 옅어진 이주영 같은 사람들이 급부상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당선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흐름상 홍준표가 장악한 그 흐름에서 홍준표의 의도대로 김성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비홍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 사람의 단일화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는 봐요. 두 쪽 다 청산의 대상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응원할 수는 없는데 어느 것이 그들을 빨리 무너뜨리는 동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최고의 궁합이죠. 애들이 머리가 없잖아. 홍준표하고 정우택이. 그냥 화만 내고 한 놈은 입만 벌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전략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김무성이 저는 실세로 등극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어차피 친박과 비박으로만 남고 친이계를 빼고.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이 어쨌든 친박과 친이계와 이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김무성이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개파 수장들이 아마 클라이막스에서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에 논의를 있는 후에 아마 짝짓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시작됐다.